어머니, 또 오셨어요. 지난주에 5만 원 드렸잖아요. 병원비도 아닌데 자꾸 이러시면 저도 힘듭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지난주에 5만 원 드렸잖아요. 병원비도 아닌데 자꾸 이러시면 저도 힘듭니다. 이 차가운 한마디가 내 귀를 찢는 비수가 되어 박혔다. 내가 낳은 자식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곤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으리으리한 병원장실, 깔끔한 의사 가운을 입은 큰아들 민준이가 턱을 괴고 날 내려다봤어. 그 눈빛에는 피로함과 짜증, 그리고 은근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지. 그래, 내가 누더기 차림으로 아들 병원에 나타난 게 한두 번도 아니었으니. 민준아,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서 말이다. 밥이라도 좀 사 먹으려고. 내 목소리는 팔이 기어가는 소리 같았어. 애써 허리를 고추 세웠지만 몸은 이미 기운 없는 나뭇가지처럼 흔들리고 있었지. 민준이는 한숨을 푹 쉬더니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내밀었어. 마치 구걸하는 개에게 던져주듯. 어머니, 여기는 왜? 민혁이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어. 그의 양복은 한치의 구김도 없이 완벽했고 그의 손목시계는 빛이 났지. 내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어. 어머니, 여기는 회사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그가 쭈뼛거리며 내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어. 마치 내가 추문에라도 휩싸인 사람인 양. 민혁이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슥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어. 이거라도 보태 쓰세요. 다음부터는 회사로 찾아오지 마시고요. 그의 말에는 일말의 정조차 없었어. 10,000원. 이 대기업 임원의 어머니에게 주는 돈이 고작 10,000원이라니.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 그래, 이 10,000원이 내 오늘 점심값이 될 수도 있고 저녁값이 될 수도 있겠지.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외면하는 노인 학대의 어둡고 슬픈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통쾌한 반전과 응징, 그리고 깊은 깨달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한때 나도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현명한 아내이자 두 아들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였다. 남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성실했고 우리는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큰아들 민준이는 머리가 좋고 의젓했으며 작은아들 민혁이는 부침성 있고 싹싹했다. 나는 항상 감사하며 살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남편의 불의의 사고로 순식간에 무너졌다.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 가족에게 엄청난 충격과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안겨주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밤낮으로 일했다. 허리가 굽고 손마디가 굵어지는 동안 나는 오직 자식들이 잘 되기만을 꿈꿨다. 그 꿈이 이루어졌다. 큰아들 민준이는 의사가 되어 병원장까지 올랐고 작은아들 민혁이는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했다. 나는 자랑스러웠다. 내 삶의 모든 고난과 희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성공한 아들들은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끄러워했다. 허름한 옷차림과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는 그들의 빛나는 사회적 지위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존재일 뿐이었다. 처음엔 걱정하는 척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그 속에는 집에만 계세요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내가 그들의 병원이나 회사에 찾아가는 날이면 그들의 얼굴에는 짜증과 곤혹스러움이 가득했다. 특히 민혁이는 나를 숨기려 했다. 어느 날 그의 회사 근처를 지나다 잠깐 얼굴이라도 보려고 찾아갔을 때 그는
마치 벌레를 본 듯 질색하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는 회사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요. 차가운 목소리. 나를 추문에 휩싸인 사람처럼 취급했다. 그가 나에게 쥐어준 10,000원짜리 한 장은 돈이 아니라 비수였다. 그의 어머니인 내가 고작 10,000원 때문에 아들을 찾아온 구걸꾼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내 자식들의 성공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존경받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짐 덩어리일 뿐이었다. 그 후로 나의 삶은 차별과 무시로 가득 채워졌다. 두 아들은 형식적인 안부 전화 외에는 나를 찾지 않았다. 명절도 나의 생일도 특별하지 않았다. 어쩌다 집에 찾아가면 그들은 마치 귀찮은 손님을 맞이하듯 대했다. 얼굴에 드러나는 짜증, 확인하듯 보는 시간, 그리고 떠나갈 생각만 하는 눈빛. 며느리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민준이의 아내인 첫째 며느리는 항상 바쁜 척하며 나를 피했다. 나를 보면 마치 무언가 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처럼 불안해했다. 민혁이의 아내인 둘째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굳이 존댓말을 쓰면서도 그 말투 속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어머니, 혹시 필요한 것 있으세요? 아니, 어차피 안 계실 텐데 왜 물어보죠? 그녀는 내 앞에서 대놓고 비웃는 듯한 말을 내뱉곤 했다.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가 낳은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취급한다는 것이, 아들들이 그것을 방관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한 번은 몸이 너무 아파서 민준이 병원에 찾아갔다. 큰아들에게 어머니라고 말하기가 왜 그리도 힘들었는지. 목이 메인다. 겨우 말을 꺼내자 민준이는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직접 진료하는 건 규정상 어려워요. 다른 의사 선생님께 진료받으세요. 그리고 저번에 5만 원 드렸잖아요. 병원비도 아닌데 자꾸 이러시면 저도 힘듭니다. 그의 말에 나는 그만 주저앉을 뻔했다. 벽에 기대야 겨우 섰다. 내가 낳은 아들, 내가 피땀 흘려 의사로 만든 그 아들이 나를 돈 때문에 찾아온 환자로 취급하다니. 그의 말 속에는 나에 대한 연민이나 존경은 단 한 조각도 없었다. 오직 피곤함과 짜증뿐이었다. 나는 한두 번 아파본 것도 아닌데 이번엔 왜 이렇게 상처가 깊었을까? 민혁이의 차별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는 나에게 용돈을 주는 것을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툭 던지며 이거라도 보태 쓰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나의 존재가 그에게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는지 느꼈다. 대기업 임원인 아들의 눈에는 그의 어머니가 고작 10,000원짜리 구걸꾼일 뿐이었다. 그들은 내가 살아갈 최소한의 비용조차 아까워하는 듯했다. 내 생일에는 그 흔한 미역국 한 그릇도 끓여주지 않았다. 명절에도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았다.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에는 명절 때마다 종로 한복판이 다닥다닥했는데 이제는 나 혼자 밥을 짓는다. 어쩌다 모이면 그들은 마치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듯 자기들끼리만 이야기꽃을 피웠다. 나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틈조차 없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손을 들며 말했다. 어머니, 그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하셨잖아요. 나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과거의 잔해일 뿐이었다. 내 인생은 흥미없고 내 경험은 낡았고 내 목소리는 무의미했다. 나는 그렇게 자식들의 삶에서 점점 지워지고 있었다. 집에서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다.
텔레비전을 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밤이 유독 길었다. 나의 유일한 친구는 쓸쓸함과 외로움이었다. 나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그렇게 헌신했던 자식들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내가 부모로서 뭔가 모자랐던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밤하늘을 보며 남편이 그립다고 중얼거렸다. 남편이라도 살아있었으면 아들들이 내게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은 빚과 절망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들의 나에 대한 무시와 조롱은 더욱 심해졌다. 더 이상 그들은 나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놓고 나의 존재를 경멸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차가워졌고 그들의 목소리는 더 냉담해졌다. 마치 내가 이 세상의 존재에서는 안 될 사람인 양, 그들의 인생을 방해하는 장애물인 양. 특히 그들의 아내들, 즉 나의 며느리들은 나의 자존심을 짓밟는 데 앞장섰다. 그들은 시어머니인 나를 친구들 앞에서 조롱거리로 삼았다.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 나를 이용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집에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그의 아내, 첫째 며느리와 그들의 아이들도 함께 왔다. 나는 손주들을 보니 반가웠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 나는 그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다. 애들 간식이라도 좀 해줄까?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주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즉각적이고 냉정했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어머니, 그러다 애들 배탈 납니다. 저희 애들은 유기농만 먹어서요. 유기농.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나는 시골 장터에서 장을 보는 할머니일 뿐이다. 그리고 어머니 음식 솜씨는 아시잖아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한 박자 쉬었다. 나는 그 침묵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저번에 하셨던 찌개는 너무 짜서 버렸어요. 버렸다.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버렸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인 양.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가 한 음식은 항상 맛있다고 칭찬했던 아들들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아이들 때문에, 공부 때문에 바빠서 그렇게 말했던 거란 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한심한 어머니인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을 열 용기가 없었다. 며느리의 조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내 옷을 한번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다. 어머니, 그리고 그 옷차림은 좀 병원장 부모님답게 다니셔야죠. 저희 체면도 생각해 주셔야죠.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낡았다. 맞다. 하지만 깨끗했다. 나는 매주 손으로 빨아서 입는다. 그리고 이 옷들이 가장 편했다. 움직이기 편하고 구겨도 눈에 띄지 않고 따뜻하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 속에는 나를 마치 병원장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존재로 낙인 찍는 듯한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손주들이 자신의 할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민혁이의 집에서는 더욱 끔찍한 일을 겪었다. 민혁이는 아들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다녀왔다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이 가득했다. 거기에 아내까지 옆에서 자지러지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언제 같이 가줄 거니? 순간 방이 조용해졌다. 모두의 눈이 나를 향했다. 그리고 민혁이는 마치 내가 엄청난 농담을 한 것처럼
비웃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골프를요? 하. 그의 웃음은 조롱이었다. 나는 그 웃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설명할 수 없다.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집에서 쉬세요. 혼자. 이게 그의 메시지였다. 그러자 그의 아내, 둘째 며느리가 합세했다. 그녀는 일어서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어디 가서 어머님 때문에 망신당할 일이 있으시겠어요? 망신. 내가 그들의 망신거리라는 뜻이다. 어머님은 그냥 저희가 드리는 돈이나 쓰시면 됩니다. 돈이나 쓰세요. 돈이나. 그들은 내가 돈만 축내는 늙은이라도 되는 양 대놓고 조롱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나의 전신을 짓누르는 듯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자식들의 성공이 나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것을. 그들의 성공은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내가 흘린 피와 눈물로 일궈낸 그들의 성공이 이제는 나를 죽이는 무기가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며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보며 종일 눈을 뜨고 있었다. 낮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밥을 입에 넣어도 음식물이 목을 지나가지 않았다. 나는 점점 말라갔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유령 같았다. 기력은 쇠퇴해 갔다.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다. 손에 힘이 없어 젓가락을 제대로 들 수 없었다. 심장이 자주 철렁거렸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엔 그 생각이 두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면 죽음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죽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나는 깨달았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죽어가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아닌 이 중간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했다. 나는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내가 놓친 진실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나를 조금씩 깨웠다.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대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남편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지하 창고를 정리하다가 먼지 가득한 낡은 상자를 발견한 것이다. 그 상자에는 남편의 옛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사진, 결혼식 초대장, 그리고 누르스름해진 편지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며 추억에 잠겼다. 그때였다. 상자의 맨 밑바닥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가죽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듯이. 나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먼지를 털어내며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펼쳤다. 남편의 낯익은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1월 15일. 민준이가 오늘 병원 오픈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다. 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3월 22일. 생명보험금을 민준이의 병원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없어도 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읽었다. 5월 10일. 민준이가 병원을 정식으로 오픈했다. 내 아들이 의사가 되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 다음은 남편이 민준이의 병원을 자랑스러워하는 내용들로 가득했다. 얼마나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라고 믿었는지, 자신의 투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한 글들. 하지만 날짜가 진행될수록 글의 톤이 변했다. 8월 3일. 민준이가 최근 내 전화를 받지 않는다. 자신이 너무 바쁘다고 한다. 뭐 의사는 바쁜 법이지. 10월 12일.
남편으로서 남긴 것이 많지 않으니 아내를 위해 충분한 유산을 남겨야겠다. 내가 없어도 아내와 아들들이 잘 살기를. 그리고 정말로 그곳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었다. 남편은 죽기 전 큰아들 민준이가 운영하는 병원에 거액의 투자를 했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남편이 모았던 거의 모든 자산을 투자했다는 뜻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생명보험금까지 병원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남겨두었다. 생명보험금이면 내가 받아야 할 돈 아닌가. 내 생활비여야 할 돈을. 나는 계속 읽었다. 12월 1일. 최근 며칠간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생긴다. 어제는 운전 중에 차의 브레이크가 먹통이었다. 정비소에서는 이상하다고 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는 숨을 멈췄다. 12월 5일.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민준이가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 명확하다. 병원 자금이 내 돈이어야 하는데 내가 나타나니 그렇게 불편해하더니 내가 죽어야만 자신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인가? 손가락이 저렸다. 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 읽어야 했다. 12월 8일. 아내에게 이 일기장을 숨겨놓겠다. 혹시 내게 무언가 생긴다면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나는 민준이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낼 것 같다. 아이러니하다. 12월 10일. 나는 곧 죽을 것 같다. 차라리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내가 너무 염려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유산에 대한 조건을 명시해 놓겠다. 자식들이 아내를 모욕하고 학대한다면 그 다음 페이지는 남편의 유언과도 같았다. 내 아내와 두 아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만약 자식들이 아내를 모욕하고 학대한다면 나의 모든 유산은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남편이 나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자신의 죽음 이후 내가 당할 고통을 얼마나 예견했는지가 느껴졌다. 남편은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하여 이런 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것이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구체적인 은행 정보와 보험 정보, 부동산 정보가 적혀 있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의 규모를 알 수 있었다. 금액을 보자 내 다리가 저렸다. 그것은 내가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큰 돈이었다.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나의 미래를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대신 내가 받은 것은 10,000원짜리 몇 장뿐이었다. 나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아들들이 나를 무시하고 학대했던 이유, 그들이 나에게 돈을 아까워했던 이유, 내가 그토록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 이유, 모든 것이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다. 그들은 나의 존재를 자신들의 부와 명성에 방해가 되는 짐 덩어리로 여겼던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 그들은 나를 죽이고 싶었을 것이다. 아무도 나를 책망할 수 없도록, 그들이 나의 유산을 빼앗은 것을 증명할 수 없도록. 민준이가 아버지를 죽인 이유가 이해가 되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아버지가 유산 조건에 손을 대려는 한, 그는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들이 나를 이렇게 학대한 이유도 이해가 되었다. 남편의 유산이 조건부라는 것을 아는 한,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을 것이다. 혹은 나를 충분히 고통스럽게 해서 나와의 관계를 끊도록 하려고 했을 것이다. 나는 일기장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정신이 명확하지 않았다. 현기증이 났다. 가슴이 철렁거렸다. 내 남편, 내가 사랑했던 남편,
그는 나를 지켜내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일 것을 알았고 그 이후 나와 나머지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놓고 어떤 일을 겪을지를 예견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을 사랑한다고 마지막에 남겼다. 나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내 남편을 죽이고 나를 학대한 이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내 아들들이 한 짓이 뭔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고 모든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악마였다.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그것이 내 무기였다. 내 증거였다. 내 복수의 시작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정의의 칼을 쥔 어머니였다. 그리고 나는 사용할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남편의 일기장을 손에 들고 있는 순간 뭔가가 나의 안에서 깨어났다. 죽어있던 것 같은 영혼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분노는 정열로 변했고 절망은 결연함으로 변했다. 남편의 일기장 속 진실은 나에게 복수의 칼날을 쥐어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되찾고 아들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다짐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행동을 시작해야 했다. 먼저 나는 남편의 일기장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집의 가장 안전한 금고에 넣었다. 그리고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 두었다. 변호사 사무실에도 한 부,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도 한 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만약 내게 뭔가 일어난다면 이 일기장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했다. 그 다음은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나는 동네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손이 떨렸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의 죽음을 법정에 세울 생각을 하니 현실이 꿈처럼 느껴졌다. 변호사는 50대의 침착한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눈빛이 반짝였다. 아마도 나의 처량한 모습이 눈에 띄었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들이 나에게 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변호사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진지해졌다. 때론 눈을 크게 뜨고 때론 턱을 쓸었다. 나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건입니다. 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여기 있는 남편분의 일기장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은 법정 싸움을 위해 재편성되기 시작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민준이의 병원 운영 자금 출처와 남편의 사망 경위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변호사는 수사 전문가를 고용했다. 그들은 20년 전의 기록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병원 재정 기록을 살펴본 결과 남편의 생명보험금과 투자금이 병원 명의로 입금된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다. 은행 서류에는 날짜도 금액도 기록도 모두 적혀 있었다. 그것들은 민준이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얼마나 빚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또한 남편의 사망 당시 검시 보고서와 부검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보니 단순 사고로 처리되었던 당시의 상황과는 다른 수상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차량의 브레이크가 고의적으로 손상되었을 가능성, 그것이 우연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의료 전문가의 의견.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들이 쌓이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또한 민혁이가 나의 유산을 가로챈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다.
은행에 찾아가서 기록을 요청했다. 재산 내역을 살펴보니 남편의 유산이 나의 명의가 아닌 아들들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나를 완전히 배제했다. 유산 분배에서 상속 절차에서 모든 것에서 이 모든 증거들을 모으는 동안 나는 매일 밤 잠을 설쳤다. 밤 11시가 넘으면 나는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분노와 복수심이 나를 지배했다. 아들들을 법정에 세우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들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다. 내가 과연 이 거대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은 병원장이고 대기업 임원이다. 나는 고작 60대의 빈손의 할머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내 변호사보다 훨씬 능할 것이다. 그들의 돈은 나의 돈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내가 사랑했던 아들들을 상대로 이런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찢어지게 만들었다. 밤 2시쯤 되면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작은 목소리로 울었다. 남편이 그립다고, 남편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다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나는 다시 일어났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다시 읽었다. 내 아내와 두 아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만약 자식들이 아내를 모욕하고 학대한다면 나의 모든 유산은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라. 남편은 내가 이 길을 걸을 것을 알았다. 남편은 내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믿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위해 싸워야 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이었다. 나는 외모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더 이상 허름한 옷차림과 초라한 모습으로 다니지 않기로 했다. 나는 아껴두었던 돈으로 새 옷을 샀다. 검은색 정장, 흰색 블라우스, 재킷, 상류층 노인이 입을 법한 옷들이었다.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했다. 흰 머리는 그대로 두되 단정하고 우아한 스타일로 편했다. 몸도 펴도록 노력했다. 구부정했던 등을 펴고 꺼져 있던 눈빛을 되살렸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달라 보였다. 이제 나는 힘없는 할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할머니로 보였다. 나를 학대했던 아들들에게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맞서고 싶었다. 내가 낮은 위치에서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같은 높이에서, 아니 더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고 싶었다. 나는 거울 앞에서 웃음을 지어보았다. 처음으로 아드레날린을 느꼈다. 이것이 복수의 시작이었다. 나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동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의 눈이 나를 따랐다.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나의 몸에서 뭔가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나를 무시했던 동네 사람들도 나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 나에게 인사를 했다. 점주가 나에게 어머니, 요즘 정말 예뻐지셨네요 라고 말했다. 다른 할머니들이 나의 옷을 물었다. 어머니, 그 옷 어디서 사셨어요?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다시금 존재가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이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다. 나의 몸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도 변했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나는 투사였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날이면 나는 정장을 입고 갔다. 비록 내 지갑은 얇지만 내 의지는 강했다. 변호사는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당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아들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든, 내 남편이 어떻게 죽었든 나는 이제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법정이라는 전장에서
나의 남편을 위해 싸울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 모든 유산은 사회에 환원될 것이었다. 나의 복수는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정의의 승리가 될 것이었다. 나는 거울을 다시 봤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해 보이지 않았다. 거울 속의 나는 분노와 결연함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거울 속의 나는 마침내 깨어났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는 파일 폴더들이 쌓여 있었다. 남편의 일기장, 병원 재정 기록, 은행 거래 내역, 검시 보고서, 부검 결과,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렸다. 범죄의 그림. 변호사는 나를 보며 말했다. 이제 충분합니다. 법정에서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네, 합시다. 그날 오후 나는 변호사와 함께 민준이의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나는 수십 번을 심호흡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현실이 맞나 싶었다.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을 고발하려고 간다니.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혐의로. 하지만 돌아가는 것은 없었다. 병원의 대기실은 한적했다. 오후의 치료 시간이 끝났을 무렵이었다. 변호사는 접수원에게 다가가 차분하게 말했다. 민준이 원장님 계신가요? 중요한 일로 왔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가 나타났다. 하얀 가운을 입은 병원장으로서의 위엄을 갖춘 그가 나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 표정이 변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의 눈이 나에게서 변호사에게로 움직였다. 변호사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신이 뭔가 알아차린 것 같았다. 사무실로 가자.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는 민준이의 응접실로 들어갔다. 고급스러운 가구, 도시 야경이 보이는 큰 창,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공간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변호사는 서서 가방을 열었다. 민준이는 의자에 앉았지만 몸이 경직되어 있었다.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민혁이었다. 오빠 있어?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없어서. 변호사가 휴대폰을 받았다. 민혁이 씨? 여기 변호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지금 형님 병원으로 오세요. 2분 후 민혁이도 나타났다. 정장을 입은 그는 들어오자마자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뭐 하는 거예요? 앉아라. 나는 처음으로 명령조를 사용했다. 민혁이는 놀라 소파에 앉았다. 형 옆에.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얼마나 무시당하고 조롱당했는지, 그리고 내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너희가 어떻게 숨겨왔는지 이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나의 말에 두 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파일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남편분의 일기장 복사본입니다. 그는 그것을 그들 앞에 내밀었다. 민준이가 손을 뻗어 첫 장을 읽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것은 당신의 병원 재정 기록입니다.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파일이 펴졌다. 이것은 부검 보고서입니다. 현재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량 브레이크의 고의적 손상 가능성. 민준이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민혁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다. 입을 열려다 닫고 다시 열려다 닫기를 반복했다. 나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다. 너희들은 내 남편을 죽이고 그의 유산을 가로챘으며 나를 학대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너희들의 탐욕이 너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너희 어머니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일어섰다. 이제 나는 앉아있는 아들들을 내려다봤다.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민준이가 갑자기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머니,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저는 앉아. 나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건 분노 자체였다. 20년 동안 쌓여있던 슬픔, 외로움, 모욕이 한 번에 폭발하는 목소리였다. 민준이는 할 말을 잃고 다시 앉았다. 그리고 울음이 터져나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정신이 나갔다.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행동을 정신 나간 것으로 표현한다. 그의 눈물을 보며 나는 그것이 진실의 눈물인지 자신의 몰락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인지를 판단하려고 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다.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건 체포될 두려움의 눈물이었다. 민혁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공포가 서려 있었다. 마치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사람의 얼굴처럼. 나는 그들의 후회와 두려움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변호사가 다시 앞으로 나섰다. 앞으로 우리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너희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장합니다. 그의 말이 더 강하게 들렸다. 법적인 위협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나는 한 발 앞으로 나갔다. 두 아들을 모두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너희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너희의 부와 명성,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말이다. 내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나였다. 그건 내 목소리였다. 이 병원도, 너희의 지위도, 너희의 계좌도 모두 법정의 주제가 될 것이다. 민준이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민혁이는 얼굴을 손으로 덮었다.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오직 응징과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다. 병원장이 된 아들, 임원이 된 아들, 모두 나의 피와 눈물 위에 선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법정에서 만날 것이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응접실을 나왔다. 병원 복도에서 나는 처음으로 심호흡을 했다. 다리가 떨렸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며 몸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계속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정장을 입은 노인, 당당한 표정의 어머니, 복수를 이룩하려는 아내.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잘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다. 할 말이 없었다. 다만 나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것이 가득했다. 정의, 응징, 그리고 남편에 대한 사랑. 모든 것이 섞여 있는 뜨거운 액체가. 나는 망설임 없이 소송을 진행했다. 변호사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 언론은 즉각 반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건이었다. 성공한 아들들의 노인 학대와 붙인 살해 의혹. 신문의 헤드라인은 연일 자극적이었다. TV 뉴스에서도 보도했다. 유명한 병원장과 대기업 임원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학대했다는 혐의. 그것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다. 민준이와 민혁이의 변호사들은
즉시 반박에 나섰다. 그들은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고 시도했다. 나이 많은 여성의 허황된 증언, 약화된 인지능력, 분노로 인한 복수심, 그런 식의 주장들이었다. 원고는 노인성 치매의 증상을 보입니다. 피고인들의 동정심을 유도하기 위한 거짓 증언입니다. 이 일기장은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 과정은 예상대로 순탄치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재력을 사용했다.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비싼 법정 비용을 치렀으며 증거를 흐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했다. 의료계와 재계의 영향력을 행사했고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종하려고 했다. 그들은 나를 억압하려고 했다. 마치 30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의 곁에는 남편의 일기장이 있었다. 그것은 위조될 수 없는 증거였다. 필적 감정으로 확인된 남편의 글씨, 30년 전 종이에 적힌 남편의 목소리. 그것은 죽은 남편이 세운 마지막 증인이었다. 나의 곁에는 철저하게 수집된 증거들이 있었다. 은행 기록, 보험 서류, 재정 기록, 부검 결과. 모든 것이 숫자와 사실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감정의 여지가 없었다. 나의 곁에는 정의로운 변호사가 있었다. 그는 나를 믿었고 이 사건을 정의라고 생각했다. 돈을 위해 변론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변론하는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단단한 의지였다. 나는 매일같이 법정에 출석했다. 매일 정장을 입고 매일 단정한 머리로 매일 당당한 표정으로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나는 증언석에 섰다. 내 아들이 내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내 며느리가 내 음식을 어떻게 버렸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나의 진심 어린 증언은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법관의 얼굴이 점점 더 심각해졌다. 배심원들의 눈빛이 변했다. 그들은 내 말을 들으며 그들의 자녀나 손주들을 생각했을 것이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증거의 무게가 점점 더 커졌다. 남편의 일기장은 민준이의 살해 동기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 일기장의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민준이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없어야만 내가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 글이 읽혀지는 순간 법정의 분위기가 변했다. 병원 재정 기록은 유산 횡령의 증거를 제시했다. 검사가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 금액 2억 원은, 이 계좌는, 이 서명은 숫자들이 쌓여갔다. 거짓말할 수 없는 증거들이 쌓여갔다. 부검 결과도 재검토되었다. 차량의 브레이크 손상이 고의적인 것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증언이 이어졌다. 그동안 단순 사고로 처리되었던 죽음이 실은 계획된 살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모든 증거들이 그들의 죄를 명백하게 드러냈다. 최종 변론의 날이 왔다. 검사는 일어서며 말했다. 피고인 민준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이용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보험금과 재산을 빼앗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아버지를 제거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민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피고인 민혁이는 그 과정에서 얻은 유산을 감쌌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하고 학대함으로써 그 죄를 느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민혁이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들의 탐욕이 낳은 비극입니다. 하지만 정의는 늦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심지어 취재진들도 숨을 죽였다. 피고인 민준이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살인죄와 유산횡령죄로 인정되어 나는 눈을 감았다.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공기가 움직였다. 누군가가 숨을 쉬었다. 피고인 민혁이는 유산횡령죄로 인정되어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소란이 일어났다. 경찰관들이 앞으로 나갔다. 그들은 민준이와 민혁이에게 수갑을 채웠다. 두 아들은 저항했다. 울었다. 외쳤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경찰관들은 그들을 법정 밖으로 끌어냈다. 나는 그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봤다. 병원장 가운을 입은 아들이 수갑을 찬 채로 경찰관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다. 대기업 임원의 정장을 입은 아들이 경찰차를 향해 이끌려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것도 이미 늦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뭔가를 느껴야 할 것 같았다. 기쁨일 수도 슬픔일 수도 복수의 쾌감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느껴진 것은 씁쓸함이었다. 깊은 뼈저린 씁쓸함. 내가 낳은 자식들이었다. 내가 피를 흘려 낳고 피를 흘려 키운 자식들이었다. 내가 밤새워가며 공부를 가르쳤던 자식들이었다. 내가 희망을 걸었던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탐욕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모두를 파괴했다. 아버지를 죽였다.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했다. 가정을 무너뜨렸다. 판사의 마지막 선고가 끝났다. 법정의 소동이 진정되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변호사는 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을 나가는 길이 유난히 길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나는 30년 전을 생각했다.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아들들이 어렸던 시절, 모두가 함께였던 시절. 그 시절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법정 밖은 광란의 소용돌이였다. 수많은 취재진들이 나를 둘러쌌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다. 마이크들이 나를 향했다. 어머니, 어떤 심정이세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선처를 생각하신 건 아닌가요? 나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걸어갔다. 카메라들의 성광이 계속되었지만 나는 보지 않았다.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나는 오직 앞을 봤다. 내 어깨에 드리워졌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다. 30년 동안 짓눌렀던 그 무게가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 상처는 아마도 평생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자식들을 사랑했던 어머니의 상처. 그것은 법정의 승리로도 응징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차에 몸을 실었다. 변호사가 운전석에 앉았다. 이제 어디로 가실까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남편의 유언이 떠올랐다. 나의 유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라. 나는 눈을 감았다. 노인복지재단을 만드는 곳으로 가요. 변호사가 자동차 시동을 걸었다. 법정 뒤에는 여전히 취재진들의 카메라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남편의 유언에 따라 남은 유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아들들은 감옥에 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다.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그 공허함을 채우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나는 노인 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재단의 이름은 사랑과 나눔이었다.
내가 겪었던 고통이 다른 노인들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재단이 문을 열었을 때 사회의 반응은 뜨거웠다. 언론은 나의 이야기를 다시금 보도했다. 복수를 포기한 어머니의 새로운 여정, 아픔을 사랑으로 치유하다. 그런 식의 헤드라인들이었다. 사람들은 내 결단에 감동했다. 복수심에 가득했을 노인이 오히려 사회를 위해 헌신하기로 했다는 것이 신기했을 것이다. 재단은 점차 성장했다. 나는 노인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문 상담사들을 고용했고 24시간 핫라인을 개설했다. 피해 노인들은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법률 지원도 제공했다. 변호사들과 함께 피해 노인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했다. 소송 비용도 법률 상담도 모두 무료였다. 나처럼 고통받는 다른 노인들이 정의를 찾도록 도와줬다. 주거 공간도 마련했다.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인해 살 곳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 그곳에서 노인들은 안전하게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나는 또한 노인 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지역사회에서 젊은 세대부터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아들들 같은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나는 재단 운영에 직접 참여했다. 책상 위에만 있지 않았다. 나 자신이 나가서 피해 노인들을 만났다. 어떤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맞아서 눈이 멀었다고 했다. 어떤 할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밥을 굶겨 병에 걸렸다고 했다. 어떤 할머니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자식들에게 짐이라고 생각해 자살을 시도했다고 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진심으로 들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도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들의 눈빛이 변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라는 증거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껴졌다. 나를 보며 용기를 얻는 노인들의 모습에서 나는 나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내가 겪었던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아직도 아팠다. 아들들에 대한 상처는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나만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다. 재단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다. 상담사도, 변호사도,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 노인들도. 나는 새로운 가족을 만난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알렸다. 언론 인터뷰에서, 강연에서, 교육 현장에서 나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어떻게 보듬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노인은 짐이 아닙니다. 노인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노인이 될 테니까요.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재단들이 생겨났다. 기업들도 노인 복지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정부도 노인 학대 예방 정책을 강화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있었다. 한때 무기력했던 노인. 이제 사회의 목소리가 된 어머니. 시간이 흘러 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재단은 꾸준히 성장했고 더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전파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고 조롱받던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존경받는 사회운동가이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민혁이의 수감 기간이 끝나고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출소 후 나를 찾아왔다. 10년. 그 긴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흔적을 남겨 있었다. 후회와 삶의 고통이 새겨진 얼굴로 그는 나에게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눈물이 흘렀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의 눈을 말없이 바라봤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너의 죄는 법정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제는 너 자신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다. 그에게 재단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는 결국 받아들였다. 민혁이는 재단에서 헌신적으로 일했다. 노인 학대 피해자들을 진심으로 돕고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다.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 나는 민혁이를 보며 희망을 보았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반성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다. 나의 삶은 고통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들의 변화 속에서 나는 비로소 용서의 의미를 깨달았다. 복수가 아니라 재생, 절망이 아니라 희망.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나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나는 재단을 통해 더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전파하고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다. 나의 곁에는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며 나의 삶은 의미와 가치로 가득 차 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자극적이고 막장 드라마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노인 학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노인 학대가 없는 세상, 모든 노인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나의 영원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세요.